네, 안녕하세요. 네, 5급 공채 준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7급 공채 준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국립외교원 지역인재 선발 민경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피셋 언어놀이 전임 강사 이나우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었지만 쉽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좀 기획을 했고요. 강의와는 다르게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강의마다 영상마다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주, 2주 간격으로 영상이 올라오게 될 건데요.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거는 언어놀이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올해 시험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5급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름에 7급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어떤 경험했던 바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상담 얘기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언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사실 좀 저는 질문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올해 어떤 성적이 어떤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즉 소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하실 계획이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어떤 올해 이미 시험을 치렀던 분들에게 듣게 되는 답변은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언어놀이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놀이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놀이를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려고요.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초시인 분들도 어떤 비슷한 답변을 내놓으세요. 초시인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기출문제를 어떤 자기가 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것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좀 이렇게 몇 달 정도의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잡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언어논리와 관련해서 자신이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하루에 몇 문제 정도 풀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역대 기출문제가 있다 보니까 역대 기출문제를 하루에 한 해씩 문제를 풀면 됩니까? 아니면 한 20문제씩 잘라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신다면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언어논리의 점수를 향상시키는 절대적인 어떤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히 5급 같은 경우에는 1, 2년 만에 어떤 시험에 어떤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 이상의 어쨌든 어떤 도전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출 문제도 이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피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어 보셨고, 또 유사한 기출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또 전부 다 풀어 보셨는데 자신이 어쨌든 바라는 바에 어떤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양이라든지 어떤 공부한 양,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이 어떤 성적과 비례한다거나 어떤 성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쨌든 결과물도 그와 같이 나왔을 텐데,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수와 시간이 비례하지 않는다, 공부하는 양과 시간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언어논리가 가장 심하다라는 어떤 후평들을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가 처음에 어떤 그런 관점들을 정초하는 것이 언어논리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첫날 강의로서 이런 걸 설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첫날이니까 일단은 우리 기출문제 같이 풀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 파일이 제가 이제 그 같이 링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풀어보시면 되고, 이 영상은 뭐 5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7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뭐 기출문제는 특별하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시험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첨부되어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잠깐 이 영상을 퍼즐을 하시고 일시정지하시고 2분 30초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질문지로 좀 읽어보시면 논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논증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아직 논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2분 30초 동안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풀이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영상을 재생하셔서 저의 해설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다 풀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을 할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많은 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당연히 문제의 정답과 문제 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하시는 스터디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답과 해설 자체에 많이 주의를 기울이시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정답과 해설을 갖다가 정답도 말씀드리고 해설도 하겠지만 사실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답 해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러니까 기억만 필자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본문에서 사례가 두 가지가 나오죠. 사례 두 가지.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환경에 오히려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방향의 어떤 변화가 나옵니다. 그 사례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장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이 의도했다라는 건 분명할 겁니다. 다만 이 결과가 좀 차이가 있었죠. 실제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것을 의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주려고 의도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에 악영향을 준 쪽은요. 환경에 악영향을 준 쪽은 야, 저거 진짜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거야. 야, 저런 거 알면서 저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악영향을 준 쪽은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의도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중에 대다수였고요. 반면에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 쪽은 뭐 어쩌다 보니까 좋은 영향을 준 거겠지, 설마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저랬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의도를 결부시키지 않는, 상당히 어떤 축소해서 해석하는, 어떤 의도를 축소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결론 내릴 수 있다라는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들이 밑줄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릴 텐데, 특정 행위 결과를 행위자가 의도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그 행위 결과의 도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의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의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행위 결과의 도덕성 여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위 결과가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의도했느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기억이 올바른 평가가 되는 이유는 본문에서 보시면 사례 1과 2는 사실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환경에 악영향을 주었느냐 아니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 필자의 밑줄 친 결론을 보면 행위 결과의 도덕성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필자가 도덕적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한번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과 도덕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필자가 사례 1과 2를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결론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필자의 주장이 약화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과 디귿을, 여러분이 니은과 디귿을 배워 주시고요. 어렵게 푸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니은과 디귿에서 지금도 어렵게 느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해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왜 어렵게 느꼈느냐.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는 이유를 스스로 진단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독해가 부족해서요. 독해력이 떨어져서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게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독해 연습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떤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본문의 필자가 뭐라고 했냐면 행위의 결과의 도덕성 여부, 행위 결과의 도덕성 여부를 가지고 행위의 의도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과의 도덕성이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의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가 필자의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니은과 디귿에 나온 것을 한번 여러분이 동그라미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도덕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두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니은은 의도의 여부가 일단 차이가 있고요. 의도의 여부에 따라서 도덕적 책임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디귿도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제 해설이 조금 빠르게 느껴지면 중간중간 영상을 약간 정지하시고 니은과 디귿을 다시 읽어보신 다음에 제 영상을 계속 플레이하셔도 됩니다. 디귿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의도는 동일한데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결과 여부에 따라서 도덕적 책임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에서는 의도에 따라서 도덕적 책임이 달라진다. 디귿은 결과에 따라서 도덕적 책임이 달라진다고 얘기 나왔었죠. 근데 본문에서 필자는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은 결과의 도덕성에 따라서 의도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도덕적 책임이 정말 무겁냐 가벼우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잘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본문의 내용과 니은과 디귿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은 본문의 주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지도 지지하지도 약화하지도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없죠. 적절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은 끝납니다. 해설은 끝났는데 문제는 피셋 언어 논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이 문제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피셋 언어 논리에서 가장 어떤 수능의 비문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 상징적인 문제이자 가장 어떤 합격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어떤 차이가 등장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지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피셋 성격이 잘 드러나는 문제죠. 리트도 물론 추리는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해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답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습니까? 제가 2분 30초라는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빠르게 문제 읽고 질문지 읽고 본문 읽고 보기 읽으면서 판단까지 동시에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니은 읽고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면서 본문 다시 올라가시고 디귿을 읽고 다시 무슨 얘기지 하면서 본문 다시 올라가서 또 본문 읽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죠. 풀이의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피셋 언어 논리답게 이 문제를 풀었다면 질문지라고 하는 걸 읽었을 때 이미 이 글을 읽는 방식이 과정이 달라집니다. 질문지를 보시면 다음
필자, 다음 글의 논증에 대한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본문 읽고 나서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보기 읽으면서 판단해 볼까가 아니라 본문의 주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보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됐다면, 본문의 주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 명쾌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니은과 디귿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질문지에 따라서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럼 많은가요? 피셋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선택지를 보면서 그냥 본문을 빠르게 넘어가고 선택지를 보면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의 비중은 피셋에서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반이 훨씬 넘는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에 따라서 지문을 읽어가거나 본문을 읽어가면서 뭔가 정보를 얻어내야 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피셋 문제에서 기출문제의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을 때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기출문제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이고요. 저 또한 어떤 합격으로 가기 위한 바이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스터디 얘기도 했었잖아요. 찾아가는 스터디를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고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고 기출문제의 정답을 알게 되고 해설을 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안도하시고 나 오늘 공부했어 라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기출문제 이해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건 그 이해했다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입증된 거는 해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입증된 거지 그 문제와 유사한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능력이 여러분이 어떤 함양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기출문제를 보니까 피셋 언어 논리는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여러분이 당연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왜? 어떻게를 넘어서 왜가 돼야 되죠. 나는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어떤 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방안을 반복해서 숙달하는 게 피셋 공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법을 고안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진단 부분은 다 생략된 채 그냥 기출 문제만 많이 푸신다라는 거죠. 기출 문제만 계속 풀고 그러다 보니까 푸는 문제 수는 정말 많이 늘었는데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풀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선생님 저는 피셋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점수가 별로 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셋 언어 논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출문제 풀고 정답 보고 해설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자기 진단으로 어떤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첫날 영상의 가장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확실히 자료 해석에 비해서 언어 논리는 그 소위 수험생들이 말하는 양치기로 점수를 올렸다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어 논리에서는 이 양치기가 효과가 없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양치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양치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어쨌든 학습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시험이든 반드시 어쨌든 일정 이상의 학습량은 있어야지 어떤 실력의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치기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이 강의에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양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매년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문제만 풀게 되면
정답과 해설은 다 알게 되죠. 채점도 하게 되고 나는 뭐 2022년, 2021년, 2020년 문제 풀어서 정답 알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알아. 라고 하는 게 되지만 그로부터 어떤 뭐 출제 기관이 어떻게 문제를 내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 적절한 추론이고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은 추론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기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해설만 보고 넘어가는 정도가 되면 그런 고민의 과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신이 이게 적절한 추론이라는 것은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또 그 다음 문제를 또 풀어요. 그러면 자기의 기준은 그대로인데 그냥 문제만 많이 푸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양치기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 어떤 뭐 추론의 기준이 형성되기도 하고 뭐 판단의 기준이 형성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각 문제를 풀면서 여기서 나는 무엇을 느껴야 되고 어떤 것을 배워야 되고 어떤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그걸 개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이제 강의라는 걸 통해서 강사들은 그런 부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 독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맞지 무조건 많이 양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비효율적으로 어떤 학습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좀 많지 않은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다만 향상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반복적으로 풀기는 많이 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출문제를 활용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답 노트라는 것을 좀 만드시더라고요. 뭐 전체는 다 아니지만, 어쨌든 뭐 기출문제 시험지를 출력하신 것에 직접 거기다 이제 해설을 적기도 하고, 뭐 어디에 근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적으시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건 그 문제 자체의 해설이나 정답에만 그치지 않거든요. 분명히 거기서 본인께서 느낀 점도 있을 거고 느낀 점들이라는 게 자기에 대해서 느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출제기관과 관련해서 느끼신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든지 깨달은 점,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라는 점들을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그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뭐 선배나 동료나 강사나 또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다가 어떤 방법이 고안이 됐다면 그런 방법들도 적어 두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설만 어떤 거기에 표시를 해두고 강사가 해설한다고 해서 해설만 하시는 것은 사실 뭐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오답 노트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킬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피셋을 보면 문제 유형이 물론 이제 그게 절대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문제 유형이 조금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좀 이렇게 취약한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것을 어떤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꼈다면 그 과정을 또 스킬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이 과정을 이런 문제 풀 때는 포함시킨다라는 게 스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로 본인이 어떤 스킬들을 정리해 가시는 스킬북을 만드시는 것이 기출 문제를 정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순하게 뭐 해설하고 정답, 오답 노트 형태로 만드시는 것은 워낙 많은 문제형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연도별로 그렇게 정리하는 오답 노트를 가지고 계신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적성 시험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공직성 어떤 평가 시험에 충분하지 않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영상이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뭐 다 아시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뭐 계속 촬영을 해서 뭐 일주일 텀으로도 계속 어떤 영상을 올릴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 영상에서도 또 새로운 문제를 풀고 또한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